반갑습니다. 조영진 교수님 재미있죠 말씀. 술 한잔 하면서 들어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조영진 교수님이 저를 이제 아마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한 분씩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인간형이냐 하면 다 이야기 나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배달의 쪽에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전에 또 말씀 나눌 때 저는 이제 알타이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알타이계. 여러분들이 알타이 말만 들었지 어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저를 보면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알타이계로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 좋은 정보 같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런 학문을 또 누가 제자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후학이 없다는 것이 참 이렇게 이번에 말씀 나누면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주제는 동북공정하고 홍산문화인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홍산문화 부분은 조금 이제 현실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뭐, 1시간 정도 배분인데 빨리 지금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역사 공부하실 때 반드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지부에서 세미나를 하실 겁니다. 이제 꼭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 고대사 부분하고 근대사 부분을 가치를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고 그냥 고대사만 하는 분들은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고대사만 그런 부분 많아가지고 우리 역사 왜곡됐다. 그 선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인생도 거기서 종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꼭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될 부분이 이 고대사와 근대사. 이제 근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학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역사의 이렇게 하나의 큰 전환점. 그리고 이제 고대사와 근대사 사이에 녹아있는 이 정신사가 물론 이제 우리 한민족의 정신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정신세계입니다. 이런 문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코드.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만 나름대로 역사 공부의 의미를 찾고 나중에 뭔가 이게 나는 진짜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냥 역사 왜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근대사만 가지고 또 평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근대사 가지고 자냐 우냐 가지고 따지다가 살다 가는 분도 많죠. 죽을 때도 자냐 우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자냐 우냐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냐 그냥 역사 왜곡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려고 인생 살다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선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했느냐 또 역사를 살다가 한 분들이 어떤 전신으로 역사를 이끌어 갔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지 뭔가 단순한 왜곡 문제라든지 좌우를 따지기 위해서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죠?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물론 좌우 따집니까? 그죠? 자기 삶을 이렇게 챙기기도 바쁜 시간대에 나는 뭐 속된 말로 나는 자다 나는 우다 근대사의 이쪽 부분이 뭐 친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학문선에서 거치다 가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대한사랑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대사와 근대사의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고대사와 근대사 지금까지 현대사까지 녹아있는 이 역사의 정신세계 그 문화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 학문 대한사랑에서 추구하는 이렇게 역사 공부의 방향성입니다. 동북공정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단순하게 동북공정하면 중국이 나쁘다 이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을 그렇게 만들어준 학문의 체계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에서 배우는 사학계의 가르침 자체가 동북공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북공정을 논할 때 중국하고 감정 상할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가르쳐준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학자는 아무도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비판하는 학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서울대, 뭐 고대, 연대든 역사학을 했던 사람들, 국사 선생님들도 동북공정을 비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동북공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는 못하는데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이쪽 지역도 해당되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동안 열심히 VOD를 돌리는데 박물관에서 뭘 돌리느냐 위나라의 땅이 우리나라 충청도까지라고 저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틀었습니다. 저것이 적발돼가지고 국정감사에
박물관장까지 나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 실수인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들 실수가 아닙니다. 저렇게 계속 저 지도는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저 지도가 만들어지는 배경,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 충청도까지 왔다는 논리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바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논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낙랑군을 걷어내지 못하면 누가 하더라도 후대 100년 후에 200년 후에라도 반드시 뭐냐, 충청도 경기도를 위나라 지도 땅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 사학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 사건이 터져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까지 나와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중국은 동북공정이라 해가지고 동북 삼성에 대한 역사 문화를 자기들 논리로 이제 잡아들였죠 보면요. 하지만 논리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보시는 요령, 길림, 흑룡강이라는 것은 결국 조선족의 영역이죠 보면요. 그 조선족하고 대한민국의 남북하는 같은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끌어들인다는 자체가 뭐냐면 한국사 전체를 중국사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 논리 속에서 중국은 말 그대로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걸 위해 이제 하나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만리장성의 방향성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산해강까지 있던 만리장성이 최근에 지금 이제 북한 지역까지 늘려놨고요. 원래 이제 무단장까지 올렸는데 지금의 전 세계 공식적인 지도집에서는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온 걸로 전 세계 지도가 공식적으로 다 그려졌습니다. 누가 항의도 못합니다. 왜? 인터넷 온라인상 자체에 중국이 다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만리장성이 어디까지냐, 한국의 저 북한까지 황해도까지 왔다고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나서가지고 만리장성 방향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한 인간도 나타나가지고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인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교수들요, 교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TV에 보면 그럽니다. 중국 박물관가 하는 말이 만리장성이 너무 많이 던졌네. 우려스럽다. 그 소리가 끝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소리가 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 교수가 할 수 있는 게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그려진 걸 보고 우려스럽다. 따져야 되잖아.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논리를 제공한 말 그대로 논리 제공자이기 때문에 따지지를 못하고 뭐 항상 하는 말 우려스럽다. 동북공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소리만 하다가 동북공정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중국은 저 작업을 하고 중국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동안 말 그대로 참 아무것도 없지만은 또 중국의 역사를 다스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족이죠. 자기들이 말한다면 오랑캐들이 중국의 대부분 역사를 다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줏대는 있어가지고 중국의 모든 역사는 한족이 다스린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중국은 교육을 했죠. 중국 사람들한테. 하지만 동북공정을 하면서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과감히 중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55개 소수민족을 통제를 못해요. 이 묶어놔야 되는데 한족만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분열만 일어날 뿐이지. 그래서 중국은 과감하게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다민족주의 역사관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중국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한족하고 55개 소수민족이 이렇게 연합회가 지금 오늘 일내일 쉽게 말하면 언제 흩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중국은 조마조마하고 보면요. 시진핑을 그걸 막기 위해서 1대1로라는 정책을 가지고 중국을 강력하게 묶어 하잖아요. 보면요. 내년 3월부터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의 언어를 다 통제를 합니다. 다 못쓰게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공식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조선족들도 한글을 못 씁니다. 이제 중국으로 다 통일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한 세대 정도 흐르면 아마 이제 조선족들도 완전히 중국 사람으로 다 동화가 될 겁니다. 언어를 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 언어 뺐던 것처럼 똑같이 중국은 이번에 무슨 작업을 하느냐? 내년 3월부터 조선 사람들이 이제 조선 언어를 못 쓰게 만듭니다. 물론 다른 소수민족들은 많이 이제 자기 정체성이 다 떨어졌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종족이 중국의 조선족인데 아마 이제 한글이라는 이런 것을 완전히 이제 못 쓰게 한다면 아마 이제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은 대부분 다 흩어져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은 무서운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55개 소수민족 중심으로 이제
이걸 역사를 반드시 자기들 중화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족을 포기하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다 이런 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한족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다민족이 끌어온 역사라고 오랑캐의 역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제 하나로 묶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치명타를 입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조선족들입니다. 왜? 다른 종족들은 그 종족만 흡수지면 끝나는데 중국의 조선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한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남북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어디까지 중국이 내다보느냐? 정치적 우위성까지 내다보고 동북공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의 유사시에 중국이 영향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역사적 영유권이랄까요? 그걸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펼치는 것이 동북공정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은 뭘 하느냐면 한반도의 북쪽 지역, 북한 지역은 자기들 고유 영토라는 개념으로서 지금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이 다 되고 있고요. 그건 지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된 배경 자체도 보시면 왜 동북방을 많이 노렸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홍산문화라든지 초원문화라든지 저런 쪽에 흉노 이런 문화에 대해서 많은 발굴이 이루어졌죠. 그동안은 우리는 인류 4대 문명이라 가지고 황하 문명이 최고의 아시아 문명이라고 배웠는데 저 황하 문명을 넘어서는 문화가 흉노 쪽이라든지 몽골 그죠? 그리고 또 특히 뭐죠 보면요. 바로 요하 문명. 지금 이제 기장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조상이 되었다는 요하 지역에 그 요번 네이처지에 발표된 것처럼 저 홍산 지역에 저 문화가 황하 문명을 넘어서는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저 문화는 크게 본다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역사의 시원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역사 영역은 만리장성 바퀴죠. 자기들 역사 놀이로 한다면 오랑캐 지역이 살고 있던 지역이 문화권인데 이번에 만리장성 방향까지 바꾸면서 저것을 중화문화로 이번에 끌어들였습니다. 대신 한국의 역사학계는 홍산 문화를 한국의 역사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다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산 문화는 중국의 문화 영역으로 다 흡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포기를 했죠. 동이족의 문화권도 한국은 역사학계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옛날 동이족은 지금의 교과서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동이족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공식적 주류학계에서는 인정하고 동이족에 관련된 내용을 역사문헌에서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걸 가지고 이번에 동북공정을 또 마무리 지으면서 산동성이라든지 동이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자기들 중화문화로 이번에 다 수립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붉은 악마를 말하는 치우천왕을 바로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이번에 다 가져갔죠. 왜? 한국에서 동이족을 자기들이 동이족이 아니라고 부정해줬고 그 역사 영역까지 다 배제했기 때문에 중국은 마음 놓고 동이족의 문화를 이번에 중국사 영역으로 다 끌어들였습니다. 홍산 문화는 아시다시피 9,000년 전에 소화서 문화부터 마지막 단계 하가점 하청 고조선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발굴하다 보면 말 그대로 9,000년 전부터 약 4,000년 문화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삼국유사로 말한다면 황국, 배달, 고조선의 문화 영역이 다 들어있는 지역이 홍산 문화예요. 중국이 이 카드를 진다는 자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사관을 표현할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국, 배달, 조선의 모든 역사 영역이 바로 홍산문에 들어있다는 거. 저 문화의 주축은 말 그대로 보시면 벌써 국가의 초기 단계를 다 만드는 문화고 보면요. 저 문화의 주역은 곰 토템족이라는 그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도 한국의 사학계는 저 문화를 한국의 역사 영역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 문화의 주인공을 어떻게 돌리느냐? 바로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했던 황제헌원으로서 내밀어가지고 황제헌원을 내가지고 어떻습니까? 황제헌원이 바로 홍산 문화를 만든 주역이다라고 다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보시면 저렇게 아주 국가적인 대대적인 축제를 벌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황제헌원, 치우천왕 다 어떻습니까? 자기들 조상으로 이번에 다 가져간 거죠.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염제신동씨, 진주광씨시죠. 염제신동씨, 황제헌원, 치우천왕. 저 세 분은 원래 한 집안 사람입니다. 한 집안 사람이고 성으로 본다면 어때요? 강씨들 집안이죠. 보면요. 강씨들 집안. 여기 강씨 계시겠죠? 치우천왕이 강씨라고 아마 머리 틀라고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이렇게 자기들 조상의 문화로 이제 저렇게 다 돌려가지고 숭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것이 뭐냐면 한국은 옛날부터 바로 차이나 해가지고 옛날 중국의 한 부분이었다. 말로는 부분인데 어때요? 좀 기분 나쁘게 들으면 한 부분이라는 뜻은 뭡니까? 속국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속국, 식민지였다. 이거에 보면 자기들의 식민지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나눈 내용입니다. 저 내용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동북공정을 마무리 지었다는 뜻입니다. 다 마무리 지었고 한국사를 중국사로 다 편입을 끝냈다는 뜻이죠. 보면요. 그것이 이제 학문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여기 보시면 2020년 동북 고대 방국 속국사 연구 총설해 가지고 저기 보시면 이제 여러 역사 이야기 다 나오죠. 쉽게 말한다면 우리 역사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의 속국사로서 24 정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는 중국의 속국사입니다. 속국, 옛날 쉽게 말하면 식민지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 논리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가 원수까지 나서가지고 어때요? 원수끼리 만났는데도 뭐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속국이었다는 표현을 했을 정도, 그 정도 마무리 다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사학계는 지금까지 이런 방구 논평이 없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말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을 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항의할 시간도 없고 보면요. 자, 중국은 이제 그걸 보고 지도로서 지도의 무서움은 아시죠? 지도라는 것은 영토, 영역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촌에도 어디 있습니까? 땅 사면 뭐부터입니까? 토지 대장 따가지고 옆집에서 얼마만큼 쳐들어왔는지를 보잖아요. 그 찾아내가지고 따지잖아요. 법적 소송까지 걸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 자체가 무섭습니다. 줄 한 번 끊는다는 것이. 그러면 국가의 지도라는 것은 어때요? 쉽게 말하면 영토사예요, 영토사. 그냥 두면 어떻습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보면. 함부로 줄 거 버리면 다 그 땅 뒤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중국에서 공식적 지도집으로서 전 세계에 이제 온라인에 다 도배를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왔다고 그대로 그려놨죠. 여러분들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온 문서, 사서문은 없습니다. 왜 그런데 만리장성이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그릴까요? 저것을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오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대부라 말하는 이병도 박사입니다. 이병도 박사가 쉽게 말 한사군 논리를 이야기할 때 황해도까지 비정하고 싶다는 논리, 그거 가지고 중국은 그 논리 그대로 어떻습니까? 가지고 황해도까지 만리장성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저 지도를 비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고조선하고 연나라의 지도를 어디까지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었느냐? 바로 한반도까지 해가지고 한반도 북부까지 연나라 장성이 들어왔다고 그려버리죠. 하지만 역사의 지도로 보시면 연나라는 뭐냐면 여기 어무리산이라 나오죠. 보면요. 대부분 유적을 본다면 이 산, 요 정도까지 오다가 맙니다. 왜냐면 여기에 유적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나라는 이쪽으로 들어온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문헌 자체에서 연나라가 왔다는 자체가 없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자료 자체가 없는데 왜 중국이 저 지도를 그리느냐?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연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문헌을 발표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서 주장한 논리 그대로 가지고 어때요? 연나라 장성이 북한 만리장성층 연장선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도배를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배웠던 학교에서 시험 문제까지 나왔던 한사군을 배웠잖아요. 한반도 북부에 평양에 낙랑군이 있으면서 한사군이 있다. 그 논리 그대로 중국은 여기 보시면 뭐죠? 그래, 한국에서 그리 가르쳤지. 420년간 북한 지역은 뭐다? 북쪽은 한나라의 식민지였다고 그대로 역사 영역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그랬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있다면 그 다음에 나라 들어오는 것이 뭐냐? 위나라예요. 위나라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 자체가. 이건 여러분들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나라의 식민지까지 되고, 그러면 위나라의 식민지에서 끝나느냐? 또 아닙니다. 위나라가 여기 있다고 되면 또 어디로 연결되느냐? 진나라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진나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진나라까지 북한이 전부 다 옛날에 속국 식민지 땅이었다고 그대로 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 동북아 역사 이렇게 단체에서 47억 지도 그렸을 때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린 지도에 보시면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도 폐기됐죠. 폐기되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더 범위가 더 확장돼 가지고 충청도 전체가 위나라까지 요번에라고 지도를 그려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동영상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민들이 무식해 가지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왔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저렇게 놔놓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고 또 매국노 단체예요. 저런 것들은 실수가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해놔놓고 실수인 것 같다고 전적이 있는데 재범인데 재범 아시죠? 똑같은 범죄를 2번 했잖아요. 그건 실수 아니야 그거는 그죠? 의도적이죠 의도적. 자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충청도 경기도까지는 위나라 지도라고 계속 누군가는 계속 지도를 그릴 겁니다. 또 논문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진나라 식민지까지 됐다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지도집을 그려가지고 전 세계 도배를 다 끝냈습니다. 못 고칩니다. 중국의 힘을 막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죠. 전 세계 모든 지도집, 아시아 역사, 모든 역사 지도집은 저걸로 전 세계에 다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다 이제 공유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끌어들였으면 문화까지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은 한국의 문화를 중화문화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언제부터요? 동북공정 하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판소리, 아리랑 가야금, 결혼식, 해운내, 실험, 한복, 농악 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 2011년 뉴스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한복도 김치도 다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한복 김치 중국 거라고 주장한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받았죠. 10년 전에 다 뺏겼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린게는 이제 분노를 좀 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나왔는데 벌써 이때 기사화돼 가지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뭐라느냐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이 아닌 조선족의 아리랑이나 지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가 10년 지난 뒤에 했대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넘어갔고요. 자 이렇게 넘어갔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 내용이 중국의 이제 조선족의 문화유산이면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다 등재된 겁니다. 저렇게 다 넘어갔고요. 판소리 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판소리 자료가 명칭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못하면 어때요? 한 세대 뒤에는 로얄티 주면서 판소리 해야 됩니다. 명창도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들도 중국에 돈 주면서 이제 판소리하고 가야금 뜯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이제 중국의 문화유산 단계에서 넘어서 가지고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버리면 돼. 그건 중국 거예요. 외교에서 다 이제 넘어갑니다. 다 빨리 넘어가고. 자, 이런 상황까지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예술인들 역사 공부합니까? 역사 공부 안 하잖아요. 열심히 기회만 시키잖아요. 그게 역사를 공부 안 하니까 어때요? 다 뺏기네, 다 뺏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소중한 걸 지켜내야 되는데 역사식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습니까? 눈뜬 채 지금 중국으로 다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네뛰기, 널뛰기 다 넘어갔죠, 보면요. 넘어가고 실험, 장구, 김치, 추석도 중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중국이 무서운 논리가 뭡니까, 보면. 우리 거도 네 거, 내 거도 네 거, 우리 거도 우리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55개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은 원래 중국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55개 소수민족 쪽인 중에 하나인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는 누구 거다? 우리 거.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 논리로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져간 겁니다. 저렇게 이제 다 가져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놓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동북공정 실체를 안다면 꼭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홍산문화 가치. 아마 이제 이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좀 대한민국이 안 뺏겼을 건데 보면요. 이걸 우리나라 역사 학자들이 홍산문화를 지금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 아니라고.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홍산문화가 어떤 것이다. 이걸 내용보다 우리하고 연결된 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홍산문화 말씀드렸죠. 서서부터 하가즈마청. 우리나라 상공유사의 황국배달 조선의 모든 문화 영역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요쪽 지역이다. 물론 좁은 지역이죠. 원래는 흑룡강까지 다 봐야 됩니다. 흑룡강은 홍산문화하고 거의 동식이 아니면 홍산문화보다 약간 앞선 8,000년 이전에 옥기까지 나오는 지역이 흑룡강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흑룡강을 발굴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발굴해줘야 되는데 몇 번 이렇게 소남산 유전이라든지 이것만 발굴하다 그냥 다 덮어버렸는데 아마 흑룡강까지 발굴됐나 봐요. 고조선의 영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문화 영역 저거 하나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의 고대사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역사 유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역사에서 꼭 배워야 될 거에 삼국유사 고조선기 여러분들 황국과 역사 공부하시면서 유물하고 문헌을 같이 공부하시죠. 보면요.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저렇게 황국이 있었다고 나오고 보면요. 환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쭉 이야기 전개되어 나오는데 홍익인간 사상도 여기 나오고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동광지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 9호로입니다. 1927년 자료에 황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황국은 천을 의미한 고로서 환은 뭐다? 예더민 환이다. 광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환하다. 환하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실제로 보면 나중에 들어가 보면 홍산문화를 보면 저기서 환하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환하다의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내면적인 밝음까지 들어가는 것이 홍산문화입니다. 그건 오늘 그 부분은 제가 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국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시의 환웅천왕 문화죠, 보면요. 자, 이런 역사 문헌 자체가 있는데 이 역사를 우리는 다 배우지 않고 국사책에 뭘 하느냐. 곰과 호랑이 마늘 쑥으로서 당군을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 고조선기 원문 자체를 국사 시간 때 이야기를 안 해요. 원문을 교육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평가를, 학생들이 평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원문 자체를 안 가르치고 당군 딱 꺼내면 돼요. 동국을 하나, 마늘 쑥 이거밖에 없습니다. 원문 자체를 공부를 안 들고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나오잖아요. 문명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풍백우사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제도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죠. 보면요. 신화라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까? 당군 이전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저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저게 신화다? 신화라는 특징 아시잖아요. 보면 이런 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적 기록을 적어놨을 뿐이죠. 보면요. 저렇게 이제 하나하나가 문서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문화 영역으로 본다면, 유적을 본다면 여기 보시면 요령 쪽에 보십시오. 자, 거기 발굴된 최근에 여러분들 청동기 유적을 자료에 보여드립니다. 고조선에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조선은 당군이 인정 안 되는 이유는 당군 시대 때 청동기가 없었다고 지금까지 가르쳤죠. 당군 말고 저 뒤에 이만이나 나올 때는 철기 기술 나오면 청동기 철기 나오면서 국가가 형성됐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한국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발굴되는 요령 지역, 요서 지역의 청동기는 당군 이전에 약 5,000년 이전에 청동기까지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때요? 당군조선 이전에 청동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군조선은 당연히 국가 건설로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런 발굴 성과가 나오는데도 국사학계에 반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때요? 아, 청동기도 요서 지역에는 글이 나오는데 한반도 남쪽에는 글이 안 나온다. 요리 논리를 갑니다. 국사책에. 교과서 보시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아, 청동기 발굴은 저 위쪽에서 보면 어때? 위쪽은 대단히 높아지는데 위쪽은 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보면 어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당군을 부정하기 위한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국사책이라는 것은. 자, 당군 조선사를 성립시킬 수 있는 모든 유적은 그동안 발굴 성과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홍산문화에서 중국인들이 뿅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죠. 용입니다. 용. 자기들은 용의 민족이라잖아요. 용의 민족이라고. 저 용이 이제 내몽고 옹호토끼에서 발굴되니까 중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왜? 야, 용이 이제 나왔다. 드디어. 왜냐하면 자기들 황하 문화권에서 용이 안 나와요. 문화권 자체에. 용문화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 자, 내몽고 지역에서, 홍산 지역에서 용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야,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중화문화의 뿌리를 찾았다고 이렇게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홍산문화 발굴에 이제 열을 내줘 보면요. 자, 저것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인고리에 놓여진 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바로 지금 우리 학자들은 뭐냐면 봉황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봉황으로 만든 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과 봉이 나오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떻습니까? 천자 문화를 상징하는 거, 하늘 문화, 이런 문화를 상징할 때 쓰는 문양이 용과 봉황이잖아요. 그 문화의 근원이 홍산에서 다 나왔습니다. 중국 황해에는 안 나와요. 황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홍산 문화 카드를 뺏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문화의 근원으로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용어 못 쓰고 어떻습니까? 자, 봉황을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문양, 청와대 문양으로 쓰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 보면요. 자, 중국이 또 욕심내는 게 뭐냐면 바로 홍산 문화의 동산치하고 우하량 유적인데 보면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뭐가 나오느냐. 그 공자가 그리 주장했던 뭡니까 보면 이 예와 악의 문제, 예악 문제 있죠 보면 제례라든지 예악의 모든 근원 자체가 시초가 어디냐. 이것도 황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문화에.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동산치하고 우화량유적에서 나왔습니다. 공자 사상의 밑바탕 되는 문화권이 어디다? 홍산문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런 문화의 흔적이 다 나가지고 재단이라든지 다 시져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동산치 유적, 최초로 발견된 선사시대 제사유적이다. 가장 이런 시기에 제사유적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 상고사에서는 바로 자기들 전통문화, 사상사, 종교사, 건축사, 중국의 모든 문화의 시원이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슈메르 문화를 자기들 기원으로 잡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중국은 어디를 잘 볼 수밖에 없다? 홍산을, 유화를 어떻습니까? 자기들 문화의 근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뛰어난 문화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홍산 문화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계가 어디냐? 홍산 문화 역사 오래됐다는 것까지만 알지 이 홍산 문화에 어떻습니까? 사상 구조라든지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공부를 안 합니다. 역사 공부하는 분들도 제사 가는 분들도 다 그렇고 보면요. 일명 그것이 참 이게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다 뺏기는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중국은 안에 정신사 문화까지 추적해가지고 자기들 문화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동산치에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관광 수월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의 옛날 환무 동그랗게 해가지고는 전한 문화의 형태가 어디서 벌써 홍산시대 때 다 있었다 이겁니다. 홍산시대 때. 자, 저런 문화에 대해서 중국은 그래서 예악의 문화로서 제사 문화와 예악의 문화의 시초로서 홍산 문화를 자기들이 지금 카드를 확보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제천 문화에서도 보신다면 바로 천은 지방의 사상의 바탕이 되는 동그라미하고 이제 사각형. 요즘 오징어 게임 다 이제 알려졌잖아요, 보면요. 그 문화의 근원이 어디냐. 동그라미, 사각형, 삼각형 문화의 근원이 어디느냐. 들어가 보면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 물론 더 발굴되면 전 세계 곳곳에 그런 유적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속에서 본다면 바로 홍산 문화에서 바로 천은 지방의 원래 원형적인 형태가 여기 다 나온다는 거. 자, 하늘에 재단하고 어떻습니까? 묻으면 사각형.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산 문화 사람들이 그 시대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홍산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홍산 문화를 강의하는 분들 제가 또 뭐 나름대로 답사하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사학자들이 많은데 보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홍산 문화의 가치를 깊게 파고들면 뭐냐면 이 사상, 영적인 문화사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단순하게 나타나는 문화적인 현상, 오래되었다, 뭐 최초였다 이런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이 홍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걸 하려면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철학이라든지 정신영역 공부 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 보시는 우화량의 여신상이잖아요. 저 여신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보면 하루 종일. 자,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문화가 나오는데 홍산 문화의 특징은 보시면 저렇게 앉아가지고 자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신상은 어떻습니까? 또 손을 모으고 어떻습니까? 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저런 모습. 이 모습이 자체가 어때요? 눈을 감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석조상은 가장 이제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오래 이런 시기의 석조상입니다. 보면. 자, 저렇게 이제 홍산 문화의 뭐 톡이라든지 돌 모습을 나타내면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보면요. 자, 이런 모습. 자, 이거는 지금 현대인들도 쓰고 있는 것이죠. 보면요. 어린이들한테 절할 때, 어른들한테 손모아가 절할 때 이런 교육 시키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홍산 때 나오느냐, 홍산 때. 근데 우리는 홍산이 6,000년, 8,000년 전의 문화권, 신석기 문화권이기 때문에 저 시대 때는 야만인을 약간 벗어난 문화권이다. 예학이 없는 문화로 했는데 오늘 보시면 저 시대 때 벌써 예학이 다 자리 잡았습니다. 예학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질서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럼 질서가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나오죠. 조직이 커지면 국가가 나오잖아요. 통치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 홍산 문화를 연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홍산 문화 많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단지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 야만인들이 저렇게 그냥 걸어당겨야지 왜 앉아가지고 무릎을 저렇게 어떻습니까? 발을 올려놓고 손을 왜 저리 잡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
이런 것을 조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뒤에 다시 이게 안 되네요. 보면요. 이거 조정해 주시고요. PPT 안 넘어갑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우하량의 여신묘 발굴되는 거. 저 여신묘 요즘 이제 중국 가보시면 다 이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있는 모습. 여신묘가 발굴되니까 중국에서 환호성을 찔렀다죠. 왜? 이렇게 이렇게 여신상에 대한 문화거든요. 저는 그 옛날에 국가 단위에 연구할 때 저 문화가 나와야만 어떻습니까? 국가 단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계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용도 중요하고 여신상 발굴될 때 중국에서 뭘 했느냐? 이 홍산 문화를 역사의 혁명이라까지 뭐 했어요. 역사의 혁명.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홍산 문화를 부정하고 있는데, 자, 여신상까지 이렇게 여신의 문화까지 나오고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인간에 대해서 연결되는 고리를 여러분들께 오늘 다른 각도의 여러분들 홍산 문화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이제 상국유사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이 황국하고 배달 신시, 그 다음에 고조선에 연결되는 고리 속에서 이 문화를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홍인간에 대해서 특히 홍인간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거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홍인간은 뭐죠 보면요. 널리 이롭게 많이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거. 그럼 돈 많은 사람 기부하면 홍인간이네요. 그게 지금 20세기, 21세기 홍인간입니다. 기부 많이 해라. 그게 홍인간이다. 물론 그것도 좋은 삶이죠 보면요. 그런데 이 시대 때 과연 이 시대 때 삶에 과연 홍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홍산문에는 유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바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부경에서 출발했다는 건 아시죠? 천부경도 1000명이 해석하면 1000명이 다 틀리고 10,000명이 해석하면 다 10,000명이 다 틀립니다. 건축가가 해석하면 건축자의 시각에서 천부경이 해석되는 것이고요. 미분적분하는 사람이면 미분적분 가지고 천부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천부경은 뭐죠? 이 시대 때 수리론이라든지 사고의식으로서 도대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서 천부경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1, 2, 3, 4, 5, 6, 7, 8, 90을 가지고 이 하늘, 땅, 인간을 다 규정해놨는데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랑과 하늘이 천일지일 인일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개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사람이 하늘과 땅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양의 종교, 서양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생각합니다. 왜? 감히 어떻게 인간이 말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늘과 땅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상상 자체를 어때요? 서구 사상에서 못하잖아요. 근데 동양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하나예요. 천부경에 그대로 써놨잖아요. 천일지일인이라고. 그러면 말만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다, 인간이 하나다. 말만? 아니에요. 여러분 홍산 문화를 잘 들어가 보면 뭐냐. 그 하늘과 땅과 되는 하나의 길이 어딨냐를 보여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만 터치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 이제 역사의 목적, 삶의 목적은 천부경에서 본다면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자식 키우고 나서 돈 벌고 나이 들고 죽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9,000년 전부터 그 선조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메시지는 뭐냐? 그게 삶이 아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자식 놓고 키우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은 뭡니까? 여기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인간이 되는 그 삶을 살다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이야기하면 철학의 용어, 종교 용어로만 받아들이지 생활의 용어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지금의 현실 문화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런 경전은 천부경은 저렇게 남겨놨는데 그렇게 저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부경을 해석하면 어때요?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천부경만을 해석할 뿐이죠, 보면요. 자, 천부경 역사는 제가 이제 이런 것은 약하겠습니다. 역사에서 많은 강의에 있어 왔고요, 보면요. 자, 천부경과 그 다음에 배달시대 때는 여러분들 3일 신고를 가르쳤습니다. 천부경을 아주 이제 구체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천부경에 들어있는 어떻습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몸으로 체득하느냐를 적어 놓은 글이 뭐냐면 3일 신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공부를 하신다면 천부경 공부 다음에 뭐냐면 3일 신고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만 어때요?
말 그대로 삼국유사 고조성기의 만월 숭리학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수행자들, 종교하는 분들, 모든 그 가치관 세우는 거 있잖아요, 보면요. 거기 여기 다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천부경 3일신고 오늘 가서 원문 보십시오. 야, 이렇게 멋진 문장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라요. 경전하니까 이상한 글만 들은 줄 알죠. 내만 믿으라고. 그거 아닙니다. 천부경이 어디 내만 믿으라 했습니까? 3일신고에 언제 남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셔가지고 원문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가 차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아마 여기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런 천부경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전개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황국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개벽지 1920년 자료 보십시오. 저기도 황국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이제 최남선 선생이 나중에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에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금소령이하고 싸웁니다. 금소령이가 저 황국자를 어떻습니까? 눈에 계속 걸리니까 자기 있는 학교에서 삼국유사 판본을 어떻게 찍어버리냐? 석유 황국을 석유 환인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책을 내버려요. 나쁜 놈입니다. 응? 그래서 나중에 최남선이 끝까지 해주면서 뭐냐냐? 그 천인의 망필이다 그럽니다. 금소령이를 천인. 그 잡놈의 새끼. 잡놈이 뭐냐? 망필을 얻는 거다. 황국을 왜 한인으로 고치느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냐? 환인이 맞다고 주장해요. 특히 연세대 쪽에 있는 분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연세대 쪽에 그 양반은 하여튼 황국하고 원수를 졌는지 지금까지 끝까지 교수 생활 끝까지도 아마 그 양반은 그걸로 주장하고 끝날 겁니다. 아, 절대로 황국은 아니다. 환인이다. 아니, 황국이든 환인이든 황국에 있던 분은 환인이었고 환인이 있던 나라는 황국이잖아요. 게임 끝날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환인이면 이는 국가가 아니다. 그 논리를 왜 핍니까, 교수가. 날마다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는 논문에 쓰고 말이지. 근데 자, 이렇게 1920년 자료에서는 황국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신시 환웅천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풍백우사, 아까 운사 계속 중요한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시 짚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홍산문화 속에서 꼭 캐치해야 될 부분이 뭐냐. 단순하게 홍산문화가 오래됐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오늘 뭐냐면 그 속에 녹아있는 홍산문화의 본이 홍인간의 어떻습니까? 본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눈치 보시고 체크를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뭐냐? 여기 보시면 당군세기 서문에 행촌 이암 선생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열심히 환단고기 읽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왜? 환단고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서인 줄 알고 배웠는데 나중에 당군세기 서문을 보면 당군세기에 쓰신 행촌 이암 선생이 서문을 써놨잖아요. 잘 나가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나중에 그 역사의 근본을 이야기할 때 뭘로 전환돼 버립니까? 근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의가 되나 나. 갑자기 사람 인간의 본성 이야기를 짚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이제 환단고기 보신 분들은 정신을 잃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지금까지 환단고기 해석한 분들 보면 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해석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다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은에서 보면 환단고기에 어떻습니까? 특히 당군세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촌 이암 선생이 요걸 꼭 알아야만 어때요? 역사의 정신을 이해한다고 써놓은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고 대부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뭡니까 보면 천하만사가 선제지하야다. 모든 천하만사는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게 뭐 출발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옆에 누굽니까? 저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보면 너 자신을 알라. 원래 이 소크라테스 할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원래 어디 있던 겁니까? 델포의 심진에 있던 말이라는 거죠. 그걸 소크라테스는 그냥 읽은 말이고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원처가 그게 아니라 원래 심진에 어떻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써놓은 걸 그대로 엎은 거죠 보면요. 근데 이 참 상이하게 보시면 어때요? 시대를 서로 다르게 살다가 한 분인데 공통점이 뭐냐? 너 자신을 나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죠?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너 자신을 알아. 너 꼬라지를 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정의하셨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뭘 알아? 네 처지를 알라는 겁니까? 분수를 알라는 겁니까? 뭘 알아라는 거예요 보면. 저 우리 행촌 이한 선생도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데 뭘 알아? 내 꼬라지를 알아? 행색을 알아? 이걸 알라고 저 말 했을까요? 또 이분은 소크라테스는 그 말 하려고 저 말 남겼을까요?
저는 이 두 분의 말, 저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홍산문화 이해하는데 가장 깊은 단서를 제공해주는 말이라 합니다. 특히 홍익인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이 너 자신을, 나 자신을 안다는 역사 속에 이 말은 절대로 그냥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앞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각성을 강조를 했고 각성하라 뭐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도대체 그 각성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 과연 누가 짚어냈느냐? 지금 역사학계에서 아무도 안 짚어냈습니다. 지금 한당국이 해제본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한당국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왜? 그 부분은 아무도 안 짚으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실까요? 보면요.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 고조성기에 자, 곰과 호랑이가 뭡니까 보면 동굴에 같은 동굴에 있으면서 원하이인 그리고 어때?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환웅이 마누라가 수고를 준다는 내용이 이렇게 삼국유사 고조성기에 나오는데 보면요.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느냐? 환웅이 뭐라 합니까? 이걸 먹으면서 100일 동안 견디면 뭐가 된다? 변덕인형, 사람의 형, 인형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형. 그리고 시간을 뭐다? 일단은 37일 해라, 37일. 21일간 어떻습니까? 시작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개판이 되느냐? 삼국유사 고조성기의 역사의 중요성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역사의 중요성은 그냥 빼대만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리 생각되는 거예요, 보면. 마늘 쑥 먹으면 진짜 사람 되는 것처럼. 호랑이 옆에 뭘 합니까? 이제 곰 보시죠, 곰. 왼쪽에 뭘 합니까?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이, 곰하고 호랑이 잡아놓고 마늘하고 쑥 먹으라면 사람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저게 사람 됐다면 벌써 우리나라는 과거 몇천 년 전에요? 4,000년 전에 원천적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왜? 쑥과 마늘 넣어서 모든 전 세계 동물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벌써 고조선 시대 때 확보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 근데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보면요. 그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도 어린이들한테 뭡니까? 보면 저 보시죠. 나는 고기 안 먹고 100일 버티기 가능할까? 가능, 불가능. 어린이들 프로그램입니다, 저거. 저게 우리나라 역사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예? 이게 뼈대만 가르치는 거, 쉽게 말하면 현정만, 털만 가르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보면요? 아까 말하는 뭡니까? 보면 원하위인. 자, 곰과 호랑이가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데 저 원하위인이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인형을 얻는다 했고 또 인신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인신. 그러면 지금의 현대상 과학상으로 말한다면 어때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에얼리언. 몸속에 사람의 에얼리언이 들어가지고 그 곰과 호랑이 배를 찢으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오면 돼요. 아니면 세포가 바뀌면서. 그죠? 이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처먹이 보시죠. 마늘 쑥 먹인다고 사람 되는가. 그죠? 근데 문제는 역사 원문에는 틀림없이 사람의 형태와 사람의 몸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표현이 뭘까? 이거는 아마 한국인들이라면 깊게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외국인들은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 보라니까 제가 다른 데서 강의했죠. 어떻게 그린지 압니까? 보면 외국인들이 삼국유사 고조성기를 읽고 저 구절을 읽고 당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니까 어떻게 그린지 압니까? 곰의 배를 찢고 나오는 여자라. 곰의 배를 찢으면서 돼. 여자 에어리진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로 번역할 때 인형, 인신을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이것도 영어 잘못 번역하면 개판 돼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지만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저기 뭐가 답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다 사람이지. 그거 동물이 사람 되는 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국사 선생님들도 철학을 가르치든지 뭔가 이 정신문화를 가르쳐야만 돼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라고 가르칠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는 3일 신고에 1장부터 5장이 나오는데 특히 어떻습니까? 5장 부분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거. 물론 1장도 중요합니다. 하늘, 땅,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부분이 쭉 선대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인간이란 것이 무엇인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정자, 난자 합쳐져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뭡니까? 생명으로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삼신의 기운을 받고 나오는데 그것이 내 본성이라든지 목숨이라든지 성명정으로 나온다는 거. 그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3일 신고가 저기 나옵니다. 인간이 저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뭐냐?
원래 인간이 저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본성을 지켜내면 천부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천일, 지일, 그리고 인일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이 땅바닥에 발을 찢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상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다 흔들리고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길에서 멀어져 버렸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3일 신고 바로 5장의 인물장에 나옵니다. 인물장.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누가 추구했다? 홍산 사람들이 추구를 한 거예요. 홍산 문화가.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시라고 이제 체크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강의한다면 1시간, 2시간을 여기서 지부에서 우리 지부장님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공부하시고. 자, 홍산 문화 문명 관련된 부분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산 문화, 일본에서 이제 홍산 문화 토기 전시할 때 제가 사진 찍은 거 이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홍산 문화에 보면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을 감았으면 대단히 깊은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고 입을 벌리면 전부 다 어때? 기쁘게 웃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에 어린이 모습 보시면 어때요? 저렇게 웃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부모와 아마 엄마하고 잔 아들 같은데 자, 저기도 이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놨는데 입을 벌리고 나와요. 동그라미 만들어 놓고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인형이 많이 나와요. 보면 홍산 문화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아까 남신상도 그렇고 여신상은 딱 눈을 이렇게 침묵하는 자세고 남신상은 입을 벌리고 있고 있는데 홍산 문화 사람들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도대체 저 시대 때는 뭐가 좋아서 그 시대 때 트로트가 무슨 트로트를 불렀길래 홍산 사람들이 저렇게 입을 벌리고 날마다 노래 부르고 다녔을까?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나중에 요겁니다. 자, 홍산의 여신상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침묵으로 일관해가지고 깊은 내면을 조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옥기에 제사장 옥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옥기에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걸 확대한 모습이 요겁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면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수행문화 아는 사람들은 눈에 딱 뜰 겁니다. 바로 뭡니까? 미간에 제3의 눈을 찍어놨어요. 미간에다가 제3의 눈을 찍어놨습니다. 저거는 그냥 우연찮게 파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저거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저걸 파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저 문화, 여신상의 모습, 저 모습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저 시대 때 뭘 추구하기 위해서 저 자세를 추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옥기에 나오는 저거 뭡니까 보면 바로 저 시대 때 제사장 실제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옥기에 어떻습니까? 제3의 눈은 미간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자, 저 옥기 하나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를 또 우리 대변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요? 우리 수행 문화라든지 영성 문화에서는 제3의 눈, 더 쓰다죠. 제3의 눈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서양에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영성 문화에 보시면 뭐죠 보면요. 인도, 스카모니. 봐요. 여기 보면요. 전부 다 저 이집트라든지 보면 어때요? 여기 다 나오죠. 이집트 이건 뱀 그려놨어요.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 뱀 나오는 거. 뱀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죠. 여러분들 이 자리가 뭔지 아시죠? 아까 여러분들 봤었던 홍산 문화 제3의 눈을 자리를 상징할 때 저 그림을 동서양에 다 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홍산 문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이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카드가 돼요. 저 하나의 유물 속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문화가 나오고 있고 보면요. 그래서 함당곡에 보시면 이제 황국 봉기에 보면 뭐라 했냐. 사람마다 자기를 환이라 불렀다. 환이라 불렀다. 자, 배달국 홍산 문화 이전에 뭡니까 보면 배달 신시 이전에 황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환이라 불렀는데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왜 자기를 환이라 불렀을까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홍산 문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면 돼요. 홍산 문화의 모체인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카드가 저겁니다. 여기서 환이 뭡니까 보면 그냥 저 하늘의 광명, 태양의 관이 아니라 뭘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아까 앞에 보였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요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환이 뭔지 알아요. 요걸 비밀을 안다면 뭘 합니까? 사람의 몸을 얻는다는 거, 인형을 얻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열려요. 이걸 몰랐다면 어때요? 역사책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진짜 곰과 호랑이 이야기죠. 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홍산 문화에 다 나오는데 보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뭡니까 보면
그렇게 역사에 한 장을 열었던 분을 뭐라 했느냐면 여러분들 동황태일이라는 기록이 초사에 등장합니다. 신채호 선생이 뭐라 했느냐, 조선 상고사에서 초사에서 동황태일 곧 당군 왕금을 제사하는 풍속이 호북 절강 등지에서 많이 유행하였다라고 하였다면서 이 동황태일 당군의 존재라는 인물이 누구냐, 물론 저 동황태일은 원래 태일신성이라는 게 초제의 주인공, 북극성의 주인공 문화가 있습니다. 원래 만인산에도 어때요? 만인산도 원래는 초제를 모시던 곳이에요. 보면 북극성하고 북두칠성 다 모셨던 데가 지금 마리산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어때요?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상소에 해가지고 폐기돼 버렸죠.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유학자 누굽니까? 바로 이 태일신진을 파괴한 인물. 나중에 보면 그 인물을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나중에 역사의 평가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제가 보니까 어떤 학자가 그 말을 해놨습니다. 이 양반이 태일신진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렇게 똑똑한 유학자인데도 결국은 조선사에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죽습니다. 보면 제거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태일의 문화를 파괴한 죄다. 소격서라 보면요. 소격서 이야기 나오는 거. 조선시대 때. 그 인물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거 보면 또 반론 들어오는 사람 많아가지고.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동황태일 문화, 이 당군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 이해할 때 어떻게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흔적이 나오는데 보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홍산 문화는 여러분들 오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결국은 나중에 역사 속에 뭐냐면 잘 보셔야 될 게 맥을 가지고 끝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배달에는 삼당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연표문 여러분들 아실 거고 보면요. 아마 지부에서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도예 당군께서 연표문까지 내려가지고 그 정신을 이렇게 기성하는 문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바로 누구냐? 남명조식 선생. 신명사도에 보시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태일군. 어떤 분이 제가 글을 봤는데 보면요. 남명조식 선생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비석에 누가 글을 쓰겠는데 뭘 했느냐? 이 양반은 남명조식 선생은 아침에 딱 가면 뭐라고 있느냐? 딱 허리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게 벽이 돼가지고 몇 시간을 딱 앉아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면. 남명조식 선생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 제자도 나중에 보면 그 맥을 이어가거든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딱 허리 쫙 펴가지고 앉아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걸 항상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에 뭘 추가했느냐? 여기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바로 태일입니다. 태일. 자, 이것은 이 태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홍산문화 연결되는 고리하고 여러분들께 다 이게 여러분 지금 맞춰보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보면요. 자, 그래서 9천년 우리 난가정신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9천년 역사 문화가 쭉 내려오다가 어때요? 불교에서 한번 세상에 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유교의 세상에 가고 하면서 그의 맥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 동학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그냥 동학이 우리나라에 말하는 종교다 아니에요, 보면요. 동학을 잘 파가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9천년 정신세계 문화에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에 보시면 문제는 역사에 이렇게 쭉 맥이 내려오면서 9천년 역사 문화, 동학의 핵심 사상 여러분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논문이 나오는데 보면요. 논문을 요약한 겁니다. 어떤 분이 논문을 썼는데 자, 최재호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천주 사상은 뭐죠 보면요. 아까 앞에 보셨던 이 내용 기억하십시오. 9천년 전부터 우리 민족은 뭡니까? 제천신. 천신을 모시고 내려온 천손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문화가 다시 어때요? 우리 한국인들한테 자각되는 시간이 바로 동학이 나오면서 바로 뭡니까? 시천주 문화까지 나와요. 시천주 문화. 근데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라요. 왜? 그 사이에 단절이 돼가지고 우리 역사 정신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 종교 이야기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우리 종교 이전에 종교 생기기 이전에 앞에 보셨던 뭡니까? 9천년 전부터 그 문화를 계속 이어온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이것이 중간에 다 단절되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된 것이 동학인데 최재호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시춘주를 외쳤는데 이것이 이대 최시영 교주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변질돼 버렸냐. 이게 논문 내용입니다. 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 양천주로 바뀌어버렸다. 양천주. 양천주는 뭐예요 보면요. 진짜
이런 식으로 추상식으로 다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또 최재호 선생이 가르친 것이 수심정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닦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수행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일상 도덕을 실천하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수행의 맥도 단절돼 버리고 실천주의 맥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부활됐는데 다시 깨지는 거예요, 보면요. 또 하나가 뭡니까? 보면 마지막에 보면 5만 년의 무국대도 세상, 앞으로 새로운 사이클의 우주 시간대가 열린다는 거. 요거까지도 다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새로식으로 2대 우주의 가르침 1대 어떻습니까? 최재호 선생이 잡아놓은 9,000년 신교 역사를 부활시켜놓은 그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다 변질시켜버렸다는 거. 이게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에서 보면 동학의 가치를 지금도 모르는 겁니다. 동학에 대해서. 다 안다면 지금 어때요? 인내천 알고 있잖아요. 인내천. 여러분들 오늘 홍산문하고 동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죠? 배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조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동학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 베푸는 거 그런 개념보다는 저 시대 때 홍인간은 가장 근원이 뭐죠 보면요? 소크라테스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누굽니까 보면 행촌 이암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일단은 너 자신을 알아. 근데 그 너 자신을 알아는 것이 내 꼬라지를 안다는 것이 내 생활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뭐다? 너 자신의 내면의 신성부터 보라 이겁니다. 그죠? 그게 홍산 시대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어떻습니까? 환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환. 이게 배달국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 나라 황국에 왜 한국의 사람들이 자기를 환이라 불렀는지 이유가 뭐냐? 저걸 다 잃었다 이거에 보면 교황이 연설할 때 지팡이를 하나 짚어요. 그 지팡이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보면 뭘 그려놨는지 그 제3의 눈의 비밀이 나오는 솔방울을 그려놨습니다. 솔방울. 교황이 짚고 있는 지팡이에 솔방울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서로 이제 공부할 때 배우셔야 될 거 뭡니까? 이 제3의 눈이 열리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바로 송과선의 문제. 그게 솔방울입니다. 그게 모든 문화에, 동서양 문화에 다 비밀이 다 되어 있어요, 보면요. 다 나오는데 요걸 지금까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타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역사의 흐름만을 지금까지 강조를 하고 역사 왜곡 관련된 내용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역사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것이 나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너무 당황하죠. 왜? 오늘 이야기처럼 저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홍산문화에서 다른 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정신사 맥을 연결고리를 말씀드렸는데 보면요. 자,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는 뭐냐? 이런 가치 속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 보시면 홍인간과 이화세계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가치가 홍인간의 가치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배품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먼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분들은 뭘 하셔야 되느냐? 오늘부터 여러분들 홍산 사람들이 했던 그리고 단군 고조선기에 기록되는 어떻습니까? 371 문화에 이 제3의 눈을 여는 공부를 해가지고 빛을 봤다는데 그게 환이었다 이거예요. 환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해를 보고 환하다 이가 아니라 원래 내면의 자신의 모든 걸 늘어가지고 광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홍인간이었다는 거에 보면요. 원래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남을 지도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세계가 뭐냐? 이화세계, 진리의 세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원래의 가르침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치는 역사 교육이 없습니다. 그냥 삐대만 가르치는 거, 역사가 이렇게 왔다. 요거만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사의 포인트를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강의 내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나라 누구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홍인간에 대해서 조수왕 선생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홍인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거기서 홍인간 이야기하면서 고조선 시대의 사만광경에 가지고 그 사만광경을 조수왕 선생은 상균제도로 만들어냅니다. 상균제도로 만들어내는데 그냥 교육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수왕 선생이 말하는 상균제도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람과 민족과 국가까지 이야기해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가 어떻습니까? 서로 균등하면 이게 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회 일가고 세계 일원이고 세계 일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대 때 조수왕 선생이. 그럼 이때의 표현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과 민족과 국가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걸 오늘 제 강의 포인트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균등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인데 인간과 민족과 국가가 하나 되는 거 고루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걸 우리 옛날 선조들 배달국 때 황국 때 고조선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면 오늘 강의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사랑에서 앞으로 추구할 K-히스토리, K-스피릿, K-컬처의 문화의 방향성이 뭐냐? 우리는 이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녹아있는 어떻습니까? 저 정신문화,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그걸 우리는 이제 대한사랑의 앞으로 문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저희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죠. 그냥 역사를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잃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잊습니다. 역사 속에 녹아있는 모든 정신세계 그 훌륭한 가치관까지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17명이 뭉쳐가지고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발의안까지 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지금 극단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사랑은 마지막으로 계속 이제 큰 사업을 하는데 보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개천문화 축제도 코로나 전에 이렇게 크게 성대히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최근에 또 끝났습니다. 개천문화 대축제 5일간 행사를 또 했습니다. 앞으로 옛날 우리 문화 특징 아시죠? 옛날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문화 끊으면 하루에서 안 거쳐요. 음주와 가물을 즐기면서 뭐 며칠 동안 했다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은 술 먹고 방탕하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 때 뭔가 포인트가 있죠, 보면요.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 되는 축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사랑에서 문화권에서는 뭐냐, 앞으로 개천문화 대축제로서 이렇게 계속 문화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5일간 행사를 이번에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학술제도 일주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이제 내년 다시 6월 달에 여러분들 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보면요. 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역사 왜곡되는 걸 계속 이제 대한사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번에 가야사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중에 보시면 충격적일 겁니다. 물론 이쪽 지역에서는 어때요 보면요. 크게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경상도 전라도가 여러분들 가야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본석이 임나지명으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야라고 우리나라 가야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논문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김수로 가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건 가짜고 김수로 가야는 가짜고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가 가야다 해가지고 지금 전라도 경상도를 전부 다 일본 서기 지명을 갖다 붙여놔놓고 그게 가야라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디까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등재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다 팔아먹고 있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동북공정 당해가지고 북쪽은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 땅, 자기들 중국 땅이라 주장하지. 이제 임나이보문까지 부활하면 어때요? 그럼 남쪽 땅은 뭡니까 보면 이제 일본의 옛날 식민지 땅으로 이제 앞으로 역사의 기술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한사랑이 시민단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는 일, 또 역사학계에서 해주지 못하는 일을 대한사랑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이쪽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 좀 많이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요 역사 강복하는데 진짜 뜻 있는 분들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가지고 오늘 강의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인생사까지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의 공부가 대한사랑 속에서 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공부하실 때 그 깊은 세계를 한번 이제 서로 공부하시면서 추구해 보시고요. 오늘 역사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